자, 이제 20쪽에 보시면은 건물의 분류가 있죠. 근데 이 건물의 분류는 뭐 중요도가 좀 낮고요. 그 주택의 분류에서 출제가 간혹 되긴 하는데, 이건 뭐 한 번 정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시고요. 뭘 보시냐면 이제 27쪽인가요? 부동산 특성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특성은 파생현상이 어려워요. 지금 단계에서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 끝 정도만 파악하는데, 부동산 특성 하면은 토지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건물의 특성도 있겠죠. 근데 이건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폼으로만 있는 거고요. 토지 특성에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하고요, 인문적 특성,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일단 종류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연적 특성에서는 다시 부동성하고요, 부증성, 부부영, 영속성, 부부영계, 개별성, 부부영계인, 인접성. 일단 종류,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인데, 부부동성, 부부증성, 부부영, 영속성, 부부영계, 개별성, 부부영계인, 인접성,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금방 외워집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 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를 하는데 그냥 인문적 위치가 변한다 얘기죠.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인문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경우에 따라 병합했을 수도 있고 분할했을 수도 있고,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 목적용,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뜻은 별로 어렵지 않은 편인데요. 주의를 할 것은 요거예요. 주의를 할 것은 부증성과 영속성. 자, 이 부증성은 그 물리적인 양을 절대로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죠. 이런 거는 뚝딱뚝딱 생산해낼 수가 있죠. 또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있죠. 근데 토지는 절대로 이런 생산을 통해서 또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설령 간척을 하든 또는 저수지를 매립을 하든 해서 농지나 택지의 양이 늘어날지라도 그 반면에 줄어드는 게 있죠. 갯벌의 양이 준다거나 저수지 면적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토지의 양은 늘릴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부증성이에요.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킨다, 있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양은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 반대로 되는 것이 영속성이에요. 절대로 양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아까 포락지해서 물의 침식작용 때문에 갉아먹으면 수면 밑으로 잠기거나 또는 하천으로 변하거나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하천 부지가 늘어나더라도, 이 전답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하천 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소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파생현상을 따로 공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판단하려면 집약적이란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집약적이란 단어는 뒤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런 걸 일일이 다 파생현상에 나오는 걸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집약적 이용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집약적 이용은 위로. 똑같은 넓이의 토지라 해도 자본이나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이용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죠. 똑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노동이나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건물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이용이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이에요. 자, 이거는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위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증성의 파생 현상으로 옳은 말이에요.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또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성질. 이러면은 경제적 감가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저 뒤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다고요. 파생현상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파생현상을 보면은 볼수록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3, 4월, 5, 6월 되면 이제 뒷부분을 한 2바퀴, 3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은 용어들을 많이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많이 할수록 손해보는 게 파생현상이다. 그러니까 뜻 정도만 기억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뜻을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성 보세요. 부동성은 그 단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죠. 부동성이란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부증성 볼까요? 부증성이란 일반 재화와는 달리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하고요. 매립이나 용도 전환을 통한 택지 조성은 토지의 물리적 증가가 아닌 경제적 공급의 증가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영속성 해서요. 영속성이란 토지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증성에 의해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 없으며 영속성에 의해 감소되지도 않는 거죠. 다음에 그 파생현상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그 토지에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물리적 감가상각 이런 말 있죠. 그 물리적이라는 말은 괄호 쳐도 돼요. 없어도 관계없어요. 감가상각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마멸되면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면서 이게 소모되는 거죠. 근데 토지는 감가상각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감가상각 적용할 수 없다. 뭔 성질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각각의 파생 현상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지나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 말이죠. 다음에 개별성 보시고요. 개별성이란 토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특성이죠. 방향이 다르든 지세가 다르든 지형이 다르든 지질, 물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는 경우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돼요 안 돼요? 대체가 안 돼요. 그런 이제 파생 현상으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 됐고요. 인접성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그 뜻을 묻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리고 이제 인문적 특성으로 넘어가서요. 용도 다양성 나오죠. 의. 자, 전부 다 의 위주로 보는 거예요. 용도 다양성이란 부동산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하고요. 따라서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떠한 이용이 최유효 이용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용도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32쪽에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죠. 병합분할 가능성이란 토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을 인위적으로 분할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다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모든 토지가 다 연결되어 붙어 있어요. 인접성. 지금 저기 길 건너 뭐가 있고 길 이쪽이 뭐가 있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도로를 만들어서 저쪽이 뭐고 이쪽이 이렇게 하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의 인문적 특성 이런 것들은 밑에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 있죠. 그래서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란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그 토지의 사경행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됐고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파생 현상은 따로 많이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속성이 나오죠. 자, 이 속성은 지금 이제 부동산 특성이고요. 이거는 부동산 속성이에요.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성질을 특성이라 그래요. 속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물건에 딸린 성질을 말해요. 원래 그 물건에 딸린 성질. 자, 사람이 머리가 한 개죠. 이 대목에서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이게 특성이에요, 속성이에요? 특성? 속성? 사람만 머리가 한 개예요? 개도 머리가 한 개고 돼지도 머리가 한 개고 소도 머리가 한 개, 다 머리 한 개잖아요. 이건 특성이 아니고 속성. 특성이라고 하려면 구별돼야 돼요. 구별. 원래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성질은 그냥 속성이에요. 사람 다리가 2개예요. 특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그것도 속성. 팔이 2개예요. 속성. 맞나요?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없어요? 예? 직립보행. 지금 그 특성 맞네요. 직립보행. 직립보행은 사람만 하는 거죠. 또 뭐 특성 있죠?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도 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인간 생각이고요. 다른 동물들도 자기도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거. 말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동물들도 말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를 실험했는데, 일본 원숭이를,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라게 한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거기 보면 이제, 그 방울뱀 있죠. 방울뱀이 이제, 그 등 모양이,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는가 그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백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백이, 그게 방울뱀을 뜻할 거예요, 아마. 그 등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등 모양이. 그래서 뭐, 야구 팀 중에서도 무슨,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인가요? 그거 있죠. 아무튼 그 방울뱀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이제 위험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동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그 위험한 게 나타났다고 알려주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원숭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얘를 일본에 데리고 와서요. 다이아몬드 백 저거 방울뱀을 걔한테만 보이게 한 거예요. 걔가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방울뱀을 보니까. 근데 다른 원숭이들이 제가 왜 저래? 이런 거예요. 외국어 쓰니까. 미국에서 자란 애가 외국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다른 애들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걔네들도 외국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얘가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다른 원숭이들은 그 위험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인간이 또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글로 남기잖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특성과 속성의 차이예요. 됐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성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구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특성은 구별되는 성질, 속성은 원래 딸린 성질인데 그 속성에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주로 어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물리적 개념에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질이라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산이라는 성질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속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성질이 되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사실 중요도는 좀 낮은데,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요 두 가지예요. 출제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공간성하고 위치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설명을 드려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만 좀 소개만 해드리는 정도로 하고요.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중에 이제 공간성 위주로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뭐 위치성이나 조금 소개해 드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전에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개념상으로는 물리적 개념에서 왔죠. 공간이라는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에요. 기술적 개념이에요. 자, 근데 공간이라는 성질을 파악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공간이라는 성질을 파악을 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해야 돼요. 복합, 앞에 나왔죠, 복합 개념. 복합 개념 하면은 뭐가 다 나와야 돼요? 법, 경, 기가 다 나와야 돼요. 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생각이 나야 된다,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복합 개념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법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이 다 생각이 나야 돼요. 3대 측면이. 자, 그럼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라는 얘기는, 기술적인 측면 또는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공간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거, 토지를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은 공중 공간이 있죠. 저 밑에는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 있죠. 그 다음에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수평 공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은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거라 그래요. 물리적으로는, 눈 뜨세요. 물리적으로는, 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눈 감고 계세요. 수시로 확인해야 돼. 한 15분 단위로. 그래서 수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도 수업 설명도 해야지, 누구 좋아하는 분 계시는지 안 계신지 늘 신경 써야지. 그러면서 쓰는 거는 이거 쓰면서 말은 또 딴 말 해야지. 머릿속은 딴 생각하지. 이거 고난도의 작업이에요, 이게. 자, 이게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누는데, 제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보세요. 공중공간은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 맞아요? 틀려요? X죠. 자,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에요. 공중공간은 무한히 연정되니까.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부동산학에서는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부동산학에서는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 그러면 맞다라 그래야 돼요. 부동산학에서는. 제가 여기 물리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은 일정한 높이 한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부동산학이라는 관점에서는 일정한 높이 한한다, 이게 옳은 말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이 법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으면은 내 권리가, 자, 권리 측면이에요. 권리 측면, 법적 권리가 무한히 인정되나요? 안 되죠. 내 땅 위로 비행기가 허락도 없이 지나간다고 격추시켜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내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지는 게 부동산학이라고요. 부동산학에서는 복합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 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옳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공중 공간에 대해서 권리는 공중권이 되는 것이고요.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지하권, 뭐 지중권, 뭐 이렇게 지하권. 수평 공간에 대해서는 지표권이라는 권리 측면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위로 높이 지을 수 있고요. 밑으로 깊이 내려갈 수 있죠.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죠. 그러면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가치가 더 높겠죠. 근데 주거지역은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죠. 농지지역은 더 좁죠. 그러니까 그 권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가치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걸 다 살펴본다는 거죠. 그게 부동산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어느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살펴본다, 이렇게
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뭐 나중에 예를 들어 지하로도 마찬가지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지하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충분히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유지 지하로 지나갈 때는 보상을 안 해줘요. 사유지 지하로 지나가더라도 충분히 깊게 지나가면은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침범을 하게 되면은 개인 사유지 지하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침범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보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른데요. 지하 매장 광물이 발견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이 지하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그게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요. 그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이 있고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요런 내용들을 이제 공간성에서 공부를 합니다. 요걸 이제 조금 더 할 거예요. 요거를 앞으로 이제 조금 더 할 거고요. 자, 오늘은 그냥 속성이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직 최근 10년간 한 번도 출제가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요 뒷부분은 학습 부담을 너무 깊게 가질 필요 없고 뭐를 확실하게 해두시라고요. 1, 2월 달에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를 확실하게 해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개념과 분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1월, 2월부터는 수업이 더 늦게까지 한다 그랬죠. 자, 부동산 개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한 거를. 자, 부동산 개념 하면은 뭐 생각나야 돼요? 법, 경, 기 생각나야 되죠.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생각이 나야 됩니다. 법적 개념은 다시 어떻게 나눴어요?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나누었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했고요. 정착물은 다시 어떻게 나누었어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했죠. 독립정착물은 토지와는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걸 말하죠.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따로 외우라 그랬죠.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농작물이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상추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수확하지 않은 상태, 땅에 붙어있는 상태의 상추 부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은 그냥 수목, 담장, 교량 이런 것들은 종속정착물이에요. 이것도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정착물은 다 부동산입니다. 자, 근데 가시계 수목, 판잣집, 공중전화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어서 동산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협의의 부동산이 끝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더하면은 준부동산을 더하면은 광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어떤 부분이? 공시 방법이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등기나 등록.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나 등록 원부를 봐야 되는 거, 등기부나 그런 것들을 준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됐나요? 그게 거기까지 하면은 광의 부동산까지 끝났죠. 그럼 뭐가 끝난 거예요? 부동산 법적 개념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은 여기서는 단어만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어요. 상품은 상품인데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재, 생산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자산, 자본 이런 단어들 구별하면 되고요.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으로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러면은 부동산 개념이 정리가 된 거예요. 나중에 뭐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요거 나중에 좀 더 한다 그랬고요. 준부동산에서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 이런 거 말고 뭐 나머지는 조금 더 나중에 더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부동산 개념을 볼 때 세 가지 측면, 3대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걸 뭐라고 하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무형 측면이 있고 유형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살펴보고요. 무형 측면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주로 가치나 가격,
수익이나 비용 이런 관점에서 봐서 또 이것도 무형 측면이에요. 근데 기술적 측면은 유형 측면이다. 이렇게 하고요. 복합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를 때 쓰는 표현이다. 맞나요? 상당히 많이 휘발되죠. 상당히 많이 휘발되죠. 근데 자꾸 복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토지의 분류로 들어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도 있어요. 도, 관, 농자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토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 보존할 거냐. 도시지역은 개발하는 것이고요. 관리지역은 어느 쪽에도 분류하기가 일단은 곤란하니까 관리지역으로 해놓은 후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보존 목적이죠. 도시지역을 다시 주상공녹지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 주상공은 개발하는 곳이지만 녹지지역은 그렇지 않고 다시 이것을 보존할 거냐 보존녹지, 생산 목적으로 쓸 거냐 생산녹지,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느냐 자연녹지 했죠. 자, 그런 식으로 구분해요. 이렇게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요. 중복되지 않게 지정합니다. 근데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지정이 안 된 땅도 있고 지정이 된 땅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중복 지정도 가능해요. 거기는 방화지구, 방제지구, 풍치지구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용도 지역은 동시에 지정이 될 수 없어요. 어느 하나만 지정이 돼야 돼요. 자,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소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28개 지목을 했죠. 전답 과목 임강염 대장 학도철천제 주유 창구 채원종 양수 공차 삼효잡. 자, 그 중에 차장천원 요거 두 번째 글자라 그랬죠. 차가 뭐예요? 주차장의 차고요. 차장 공장의 장이에요. 차장천 하천의 천이고요. 차장천원 유원지의 원이에요. 그 네 글자만 두 번째 글자를 약어로 사용하죠. 부호로. 근데 전답 과목 임강염 전답 과 목까지 쉽죠. 임야도 쉽죠. 목은 목장용지니까 전답 과 과수원이고 전답 과 목 임 광이 뭐였어요? 광천지 염전 대장학도 철천제 대 주거용 상업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대장은 공장용지 장 대장학 학교용지 대장학도 도로용지 대장학도 철도용지 대장학도 철천 하천 대장학도 철천제 제방 주유창구 채원종 주유소용지 주유 유지 연못 저수지 이런 거요. 주유창 창고용지 주유창구 국어 소규모 수로부지라 그랬어요. 국어 주유창구채 체육용지 주유창구채원 유원지 주유창구채원종 종교용지 양수공차 삼효잡 양어장 양수 수도용지 양수공 공원 양수공차 주차장 양수공차 사적지 역사적 유적지 양수공차 묘지 양수공차 삼효잡 잡종지 됐나요? 다음에 이 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로 넘어서 대택부 대지택지부지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택지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부지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그리고 필지 획지 필지는 법적 개념 획지는 경제적 개념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고 획지는 같은 가격 수준의 일단의 토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필지는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나지, 건부지. 나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건부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일반적으로는 나지 가격이 더 높지만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나지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다.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난다 그래요. 보통은 건부감가, 건부지 가격이 더 싼 거를 건부감가, 예외적으로 건부지 가격이 더 높은 거를 건부 증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맹지, 대지, 자루형 토지, 도로에 접한게 없는 땅, 맹지, 도로에 좁은 입구로 접해있는 땅, 자루형 토지, 법지, 빈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 법지, 경사진 경우에 그 경사진 토지 부분을 말하죠. 그 다음에 빈지, 바닷가라 그랬죠. 요거는 소유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활용실익이 있는 땅. 그 다음에 포락지,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포락지. 공지,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 때문에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을 공지. 유휴공,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유자는 놀 유자,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땅 유휴지. 휴한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한지. 공한지,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토지. 됐나요? 됐습니까? 다음에 토지 특성은 종류 정도는 알아두시라 그랬고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부부영계인, 부부동성, 부증성, 부부영, 영속성, 부부영계, 개별성, 부부영계인, 인접성. 인문적 특성의 용병사, 용도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용병사,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에서는 공간성이라든가 자연성, 위치성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공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개념은 물리적 개념에서 나왔지만 성질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고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서 물리적인 측면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된다. 물리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 또는 지중공간 나눌 수 있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 권리 측면도 살펴보기 때문에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런 것도 살펴볼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권리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도 달라진다 그랬죠. 복합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나 뭐 공작물 기타 이런 것들이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라고 해야 되지 무한히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됐나요? 자, 오늘 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부동산 경제론을 들어갈 겁니다. 그 부동산 경제론은 수요 공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예습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1, 2월, 3, 4월, 어쩌면 3, 4월까지도 주로 이제 복습 위주로 하셔야 될 거고요. 가능한 한 많이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꾸 많이 보셔서 저 내용이 이제 한 7, 80%까지 알아듣겠다 라고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교재를 보셔도 돼요. 교재에는 이 문어체로 돼 있죠. 이게 활자로 돼 있죠. 설명을 할 때는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어서 설명하니까 수업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나오면은 하나도 모르겠, 책 보면 하나도 모르겠대. 그건 당연한 거죠. 책으로는 활자로 돼 있으니까,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 돼서 제가 말로 풀어서 쓰는 표현이 문장에 이런 표현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거죠. 시험을 칠 때는 우리는 문장으로 시험 보니까. 그래서 말로 풀어 쓴 것과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매치될 때까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동영상을 보시고 들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활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활자가 눈에 들어오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그 전에는 계속 반복해서 동영상을 보십시오. 됐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